네. 그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그게 진짜 나의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내가 진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방법은 내 개인 지갑에 그 비트코인을 옮겨 넣는 방법이고요. 요즘 개인 지갑으로서 하드월렛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드월렛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면서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HD 월렛의 구조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여기서 HD 월렛이라고 해서 이게 뭐 이게 하드 월렛은 아닙니다. 이거 하드가 아니고 이거는 하이라키컬 디터미니스틱 월렛이라고 해서 계층적 결정적 지갑, 요런 지갑이고요. 그 요즘 대부분의 하드 월렛에서 이런 내부 구현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종이 지갑과 약간 좀 대비된다기보다 좀 개선된 조금이 아니고 많이 개선된 지갑의 형태고요. 요즘 대부분의 지갑은 이 형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지갑의 내부 구조와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 월렛을 설명하기 앞서서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사전 지식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인데, 네, 많이 안내를 드렸던 것인데, 가볍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미리 좀 알고 계셔야 이후 내용들을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런 문장이나 명제들이 쉽게 편안하게 좀 받아들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앞에 이 사전 지식 내용부터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이 영상 보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갑에는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나의 비트코인은 내 지갑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 공개 장부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다기보다 기록이 되어 있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장부는 거래 기록이 모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비트코인은 내 주소에 입금된 비트코인의 총 수량이겠죠. 네, 그것은 비트코인의 분산된 블록체인 장부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내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비트코인의 지갑에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를 여는 열쇠죠. 이 금고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공개 장부에 적혀 있는 나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 출금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키가 필요한데, 예, 그 키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키가 보관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내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의를 하죠.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열쇠를 잃어버리면 비트코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영원히 잠겨버리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갑에는 정확하게는 블록체인 공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 모든 비트코인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 열쇠의 비밀 키가 보관되어 있을 뿐입니다. 네, 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 그죠? 지갑 주소는 공개 키로부터 만들어진다. 네, 이거는 제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키로부터 주소를 만드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개 키로부터 이렇게 4가지 형식이 모두 사용이 되는데요. 그 최근에는 요 네이티브 세그윗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가시 주소예요. 그리고 레가시 주소는 비압축 형태, 압축 형태 2가지가 있고요. 요즘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종이 지갑 방식에서는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네스티드 세그윗 3으로 시작하는 거, 얘는 BC1Q로 시작하는 네이티브 세그윗 주소. 그래서 하나의 비밀 키로부터 하나의 공개 키가 만들어지고요. 그 공개 키로부터 4가지 유형의 네, 주소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비밀키는 뭡니까? 무작위로 선택한 1에서 2의 256제곱 사이의 임의 숫자일 뿐입니다. 네, 요거는 약 10의 77제곱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네, 1 뒤에 0이 77개 정도 붙는 그 정도 사이의 숫자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그것이 나의 비밀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갑의 역할은 무엇이냐? 사실 지갑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잔액이 확인이 돼야겠죠. 그리고 출금을 시킬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비밀키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야 되겠죠. 네, 사실 지갑이 제공해야 될 역할은 이렇게 세 가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두 가지는 이 잔액 확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그 블록, 네, 블록 장부에서 내 주소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온라인 인터넷 연결 환경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래 발생 시에도 지갑에서 어떤 거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그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이 필수입니다. 네, 반면에 비밀키를 보관하는 것은 오프라인 환경이 필수라기보다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는 없어도 되는데 이게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보통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비밀키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이 되죠. 이 잔액 확인과 거래 발생을 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고 비밀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인터넷 차단 환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요즘 그 보안을 잘 챙기는 그런 월렛들은 보면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잔액 확인과 거래 발생은 온라인 환경에서 보통 핸드폰에 있는 어떤 앱으로 하고 대신 비밀키는 또 별도 장비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갑이 실제로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이드 월렛이 그렇고 또 키스톤 월렛이 그렇죠. 키스톤용 그 하드 월렛 별도 장비가 또 있고 그리고 키스톤용 온라인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앱에서는 그러니까 핸드폰에 설치된 앱에서는 보통 잔액 확인, 거래 발생 모두 시킬 수 있고요. 근데 거래 발생이라는 것이 이 중간에 서명 과정을 좀 필요로 하는데 그때만 어떤 에어갭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하드 월렛에 담긴 어떤 비밀키를 통해서. 그래서 앱이 사실상 두 가지를 보통 이용을 하게 되죠. 네. 하나는 이제 그 물리적인 어떤 장비에 보관된 비밀키를 이용하는 그런 지갑, 그리고 하나는 핸드폰에 앱으로서 설치되는 그런 온라인용 앱이죠. 네, 그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서로 잘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종이 지갑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종이 지갑이라는 건 원시적인 형태고 이제 단순히 비밀키와 주소를 출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소, 하나의 비밀키 이렇게 매핑이 되죠. 네, 그걸 출력한 것이고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것이죠. 장점은 굉장히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죠. 네, 그리고 뭐 지갑 준비하는데 별로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죠. 그냥 출력하면 끝이니까. 네, 하지만 그 단점도 존재하죠. 그 보관 시에는 단지 지갑에다가 그러니까 종이 지갑은 별도 물리적인 환경에 보관을 하고 대신 주소는 온라인 환경에 노출을 시켜서 입금받기는 편하지만 나중에 이제 출금이 혹시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밀키가 온라인에 노출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에어갭 트랜잭션을 어렵게 해가지고 뭐 가능은 하지만 네,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했던 영상은 제가 이쪽에 하나 링크는 걸어 놓겠습니다. 네, 불편합니다. 예,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출금할 때 한 번에 온라인 비밀키가 온라인에 노출되면서 모든 금액을 출금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좀 불편합니다. 근데 출금할 때는. 그리고 하나의 주소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입금을 받을 때 혹은 출금할 때 하나의 주소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 온체인에 올라와 있는 거래들은 다 공개된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뭐 백화점에서 뭐 비트코인으로 뭐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 주소에서 입금이 되거나 출금이 될 때는 그 주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주소 안에서 있었던 히스토리를 모두 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HD 월렛이라는 그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 BIP32라는 어떤 표준으로 제한이 된 것이고요. 이건 어떤 형태냐면 그
종이 지갑이 이렇게 한 바구니에 정말 여러 개 들어있는 거예요. 거의 한 수억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주소를 사용하냐면 아까 전에 제가 단점으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금 시마다 혹은 출금 시마다 이렇게 다른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지갑들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종이 지갑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이다과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 수많은 지갑의 키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마스터 키를 구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수억 개의 비밀 키를 파생시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요거 보시면 시드라는 거가 있고요. 이건 시드는 니모닉으로부터 나옵니다. 시드가 있고 시드로부터 마스터 키를 만들고 마스터 키로부터 파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어떤 문자열을 SH256으로 해시하면 그 결과가 256비트의 이진수로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비밀키가 됩니다. 네. 근데 어떤 이 비밀키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은 순서대로 여기다 0 하면 이제 밑에 여기 값이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0 한 거를 첫 번째 지갑 주소로 하고 여기다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숫자를 올릴 수가 있죠. 그때마다 밑에 보시면 계속 바뀌어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값으로 많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결정되는 어떤 그러니까 비밀 키들을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거를 내 지갑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의 마스터 키로부터 수억 개까지의 나머지 비트코인 주소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주소, 그러니까 비밀키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각 비밀키에 대응하는 주소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여기 그림으로 잘 설명된 어떤 이런 모습이 있는데 마스터 키가 하나가 있고 여기로부터 이제 그 계층적으로도 또 파생이 돼요. 그래서 자식 비밀키 그리고 그 자식의 또 자식 비밀키 이렇게 계속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실제로 연습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여기 IM 콜만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보면은 이제 예시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렇게 24단어의 니모닉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이 니모닉으로부터 그 시드가 결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패스프레즈가 없을 때는 이걸로 바로 만들어지고 패스프레즈가 있으면 하나 넣을 때마다 시드는 달라집니다. 네, 패스프레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은 전혀 다른 시드가 생성된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시드가 만들어지고요. 이 시드로부터 루트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시드로부터 루트키가 만들어질 때는 코인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그 멀티코인 지갑이라고 해서 하나의 니모닉만 있으면 수많은 알트코인들까지도 지갑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값이 다 바뀌거든요. 코인 여기 값이 바뀌는데 이게 지금 코인 여기는 1이죠. 그 BTC는 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0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수많은 지갑,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의 지갑까지도 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시드로부터 이제 루트키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부터 이제 파생되는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주소를 생성하는 방식이 BRB 40, 이거 30, 요것들은 제가 잘 모르고요. 49, 84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레거시 주소 그리고 얘가 3으로 시작하는 네스티드 세그윗 그리고 BRB 84가 네이티브 세그윗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코인은 코인 종류고 어카운트는 이제 계정이라는 건데 저희가 뭐 은행에 가서도 예금을 만들 때 뭐 예금 계좌 1번, 2번, 3번 해갖고 뭐 집 살 계좌 뭐 그리고 뭐 여행 가려고 모으는 계좌 뭐 이렇게 여러 개 나누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용도입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서로 다른 지갑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정의 지갑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인터널 익스터널은 이거는 이제 외부에 그 노출되는 주소, 그리고 얘는 노출되지 않는 주소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요 파생 주소에 따라서 어떤 또 키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아마 실제로 마스터 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 파생 경로에 따라서 아까 제가 잠깐 요 SH256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숫자가 단순히 올라가고요. 올라갈 때마다 그 여기 비밀키가 나오죠. 비밀키가 다 달라지는 것들이 나오고 여기로부터 퍼블릭키 만들어지고 어드레스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수많은 지갑들이 이렇게 파생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이건 BIP44이기 때문에 지금 1로 시작하는 레거시 주소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BIP49는 이제 네스티드 세그윗이라서 3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나옵니다. 파생되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주소 형태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84는 네이티브 세그윗으로 BC1Q로 시작하는 주소들이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공식에 따라서 자식키들이 파생이 된다. 그리고 마스터키만 있으면 그 예하 밑에 있는 주소들이 모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터키는 니모닉으로부터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니모닉 플러스 패스프레이즈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니모닉은 그리고 이렇게 그 마스터키 시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BIP39라는 제한의 정의가 표준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모닉으로부터 지갑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세 가지 경우예요. 네, BIP44, 49, 84가 있는데 네, 그 44는 레거시 주소, 49는 네스티드 세그윗, 84는 네이티브 세그윗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압축 공개키만 사용하기 때문에 BIP44로 만들어지는 것은 압축 공개키만 사용하는 레거시 주소입니다. 그 비압축 키는 정말 옛날 버전이라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버전의 주소 형태가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당연히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됩니다. 입금 시마다 매번 다른 주소를 사용하고요. 출금하고 남는 돈을 받을 때도 매번 다른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공개키로부터 자식 공개키를 만들어내는 마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그 공개키는 비밀키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배웠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 공개키, 마스터 공개키로부터 그 밑에 자식 공개키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키가 없는데도 공개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신기하죠. 이 원리는 뭐 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은 뭐 따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온라인 전용 그 마치오니 지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공개키로부터 주소만 생성이 되는. 근데 전송은 못 하죠. 전송을 하려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하려면 비밀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비밀키는 없는 온라인 지갑. 그러니까 이게 보통 키스톤에서나 또 제이드 지갑이나 이런 데서 블루 월렛의 와치오니 지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지갑으로서 키를 보관하고 서명만 하는 그런 지갑을 따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이 그림이에요. 이 빨간색이 이제 비밀키고요. 요 파란색이 공개키인데 네, 확장된 어떤 퍼블릭 키로부터 그 밑에 따라오는 이 공개키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개키랑 여기 공개키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딱 나눠가지고 아이고 네,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네, 블루 월렛이나 이런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노출이 돼도 되겠죠. 받는 지갑 주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어차피 여긴 비밀키가 없기 때문에 해킹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키는 하드 월렛에다가 보관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퍼블릭 키인데 그 부모 퍼블릭 키로부터 이 공개 키로부터 자식 공개 키들이 만들어진다. 공개 키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거기로부터 주소를 다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네, 단점은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관련된 영상을 준비한 것이고요. 네, 파생 방식은 이 퍼포즈는 뭐 44, 49, 84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마스터키의 M입니다. 그리고 네, 목적, 그리고 코인 타입, 코인 종류를 얘기합니다. 어카운트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여행 용돈 모으는 계좌, 혹은 또 뭐 결혼 준비하는 계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금 받는 주소냐, 아니면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 잔돈을 돌려받는 주소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거는 단순히 인덱스를 높여가면서 다른 주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HD 월렛의 동작 방식,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네, 요거를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에 그 입금은 어떤 주소로 만드냐면요. 네, 요렇게 파생된 주소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지금 예로 BIP 84를 사용하는 주소를 예로 든 건데요. 마스터키의 BIP 84고, 이거는 코인은 비트코인이고요. 이건 첫 번째 계정입니다. 그리고 0은 익스터널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입금을 받는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건 첫 번째 주소를 의미해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생된 주소로 이제 최초에 만약에 그 HD 월렛을 사용할 때는 입금을 받아요. 어떤 주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주소에 사용된 입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요 형태로 파생된 그 주소로 네, 입금을 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1로 바뀐 거죠. 인터널로. 이건 익스터널이고요. 0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이제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생된 지갑으로 쏙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돌려받은 지갑 주소에서 요 돌려받은 잔액을 또 사용하고 남을 수가 있죠, 금액을. 그럴 경우에는 여기 숫자 2를 카운트해서 올립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이건 내피셜입니다. 네. 이렇게 올릴 것 같아서 제가 한 거고요. 어떻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새로 이 지갑에 뭔가 입금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는 여기 맨 끝에 주소 1을 카운트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주소, 입금 주소고, 이게 두 번째 입금 주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금액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입금액에 대한 사용하고 남은 잔돈은 여기 카운트를 올립니다. 인터널 1. 그 다음에 요 주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또 여기를 올려갖고 이 파생 경로로 파생된 주소에다가 입금을 다시 잔돈을 넣겠죠. 세 번째 입금은 네, 0, 1, 2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HD 월렛은 주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사용을 하죠. 앞에서부터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0, 1, 2, 3, 4 그리고 그리고 사용한 금액은 이렇게 각 주소로부터 이렇게 숫자를 올려가면서 잔돈을 이쪽으로 입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저도 이게 맨 처음에 되게 궁금했던 게 HD 월렛으로부터 수많은 그 지갑 주소가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여기 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잔액 확인은 여기 있는 모든 주소에 대해서 그 요청을 다 날려야 돼요. 그쵸? 여기 잔액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날려야 되는데 그게 엄청 많은 요청을 날려야 되고 인터넷에 조회를 해야 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이고요. 그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는 가장 먼저 파생되는 이 지갑 주소의 잔액,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 깨끗한 지갑이다 그러면 더 이상 그 트래킹을 안 해요. 조회를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잔돈 사용 내역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이제 여기를 올려보겠죠. 여기 만약 여기까지 잔액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0, 1, 2, 3, 4, 5 해가지고 그 거래 내역이 없을 때까지 추적을 합니다. 잔금을 추적을 하고요. 만약에 잔액이 남은 게 있다라고 하면 다 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지갑 주소 확인했으니까 두 번째 잔액 주소 이제 여기도 확인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그 잔돈 돌려받은 계좌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늘려가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늘려가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0번째 주소, 1번째 주소, 2번째 주소에는 거래 내역이 있어서 다 더했는데 세 번째 주소는 없다.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번째를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확인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확인하느냐? 그 없는 것이 20개가 될 때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20개가 모두 없다. 그럼 더 이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그 잔액은 여기까지 더한 것으로서 픽스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거의 한 4억 개까지 주소를 만들 수 있는데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준인데, 그래서 요 20개까지만 그러니까 없는 주소가 20개가 될 경우 더 이상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더 이상은 확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잔액을 픽스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가 요게 계정 정보인데 여기가 이제 0부터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처음부터 1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HD 원래 자체가 이제 처음 입금 받을 때 여기 있는 요거 1로 파생한 주소를 알려주질 않아요. 왜냐면 0부터 사용을 하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에 이제 거래 내역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1로 올리고 그 다음 계정도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거래 내역이 없었다 그러면 세 번째 계정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계정에 뭔가 거래 내역이 있다 그럼 세 번째 계정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쭈루루루 계속 0 계정 그러니까 첫 번째 계정이 0이죠. 두 번째 계정, 세 번째 계정, 네 번째 계정을 다 확인을 하는데 없는 계정이 하나라도 있었다 그러면 더 이상 밑으로도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계속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정의 사용은 무조건 0번부터 진행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정에 거래 내역이 없으면 다음 그 계정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엄청 많은 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잔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설명을 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잘 따라오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